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친명계 후보에 밀린 건데 직전 원내대표를 역임한 3선 박광원 의원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승진하려면 몸 상납을 해야 하는 등 성범죄 실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 간호사는 봉합과 기관 삽관 등 수술 행위도 가능해집니다. 피해 수요일, 비명 행사의 밤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밤이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특히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계 의원들이 친명계 인사들이라고 해야겠죠. 도전장을 낸 곳들이 많아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친명 횡재가 그대로 입증되다시피 했거든요. 심지어 직전 원내대표였던 3선의 박광원 의원까지 고배를 마셨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던 친문인데 지역에서 무명에 가까운 인물에게 패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당의 주인임을 증명한 거다. 당원의 선택을 폄하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늘은 강영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원내대표일 때나 원내대표를 그만둔 순간이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그 한마음입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3선의 박광원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수원정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친명계 지도부의 압박 속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박 의원을 꺾은 인물은 친명계 원외 인사로 분류되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입니다.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의 저자로 인지도 측면에서 박 의원에 뒤처진다는 평가지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위 20% 감산 페널티를 뛰어넘지 못한 건데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민주당의 통합과 변화를 위해 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원 지역 공략에 집중하는 가운데 수원 정에서만 내리 3선을 한 박광원 의원의 패배가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병원, 김한정, 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합의 공천 사례로 꼽혔던 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낙천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하위 10%에 포함돼 받은 표의 30%를 감산받은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되면서 일단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결선에서도 30% 감점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만큼 어려운 싸움을 또 한 번 해야 합니다. 차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서울 강북을 경선에 참여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일단 1차 관문을 넘었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결선 상대는 친명 자객으로 불리는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강북을에 가는 목적이고 결선에서도 30% 감점 페널티를 적용하는 만큼 본선에 안착하려면 60% 이상 득표해야 해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 의원은 1차에서 과반을 넘은 건 확실하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얻었는지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경선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1차 투표 그 결과를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 역시 당사자들이 자기 점수를 모르고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당사자에겐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결국 친문 또는 비명계 의원들이 있던 지역구에서 자객이라 불렸던 이수진, 김우영 후보 같은 이들이 공천을 받게 된 거죠.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상에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냐며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이자 혁명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에서 경기 성남중원으로 출마지를 바꾼 이유로 윤영찬 의원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공천 배제된 기동민 의원과 달리 경선 기회가 주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현직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지만 서울 은평구 의뢰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사이 갈등을 촉발했던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도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당 안팎 비판에도 김 전 구청장이 은평구를 택했던 이유, 비명계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그 면전에 마태복음을 낭송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처럼 헌신하고 죽어라. 밤사이 친명 자객의 칼날에 비명 횡사했다는 격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친명, 비명과는 아무 상관없다며 투명한 시스템 공천 결과라 강조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당내에선 술렁이는 기류와 예상했던 결과란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용이 고조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 밤사이 나온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의 여파가 큽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이라는 반응이 많거든요.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적인 비명계를 포함해서 지역구 현역 의원 7명이 패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박광온 전 원내대표, 또 윤영찬, 김한정 의원 등이 떨어졌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제가 언급해드린 이 세 의원 모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었는데요. 가점뿐 아니라 이 감점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평가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초기에 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명단이 돌면서 당내 소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영주 의원의 반발 기자회견 기억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대표 측에서는 현역 평가 시점이 지난해 10월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이 동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친명으로 꼽혔던 김의겸 의원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패배는 친명, 비명의 구도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 의원이 검찰개혁 등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맞섰던 건 맞지만 문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거든요. 네. 또 경선 상대였던 신영대 의원도 현재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어서 비명으로 분류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득표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접전이었다고 합니다. 친명 비명 구도가 분명한 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이제 지역구에서 누가 조직력 탄탄하냐, 이게 영향을 좀 미쳤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굳건해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반면 비명계에선 이재명 사당화, 강성 지지층의 점령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되면 적어도 당내 잡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을 앞둔 임시 봉합일 수 있어서 선거 이후의 계파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민주당 경선 결과 중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네, 현재 민주당은 전체 254개 지역 가운데 80%가량은 후보를 정했습니다. 앞으로 40여 곳에서 경선이 진행될 텐데 아무래도 관심을 끄는 건 친명 인사들이 자객 출마를 선언했던 곳입니다.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서울 강북을은 오는 11일 결선 결과가 나오고요. 아, 박용진 의원이요? 예, 친문 전해철 의원과 친명 양문석 예비후보가 붙는 경기 안산 상록갑은 13일 밤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예, 뉴스 추적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경기 양평을 찾았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싸고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지난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곳이죠. 이 대표는 특혜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정권 심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본격 총선 모드로 전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찾은 곳은 경기 양평군입니다. 사흘 연속 서울을 누빈 뒤 최대 표 받친 경기도. 그중에서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현장을 찾아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구을에서 맞붙게 된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당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특혜 의혹 현장에 이어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재차 윤석열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이천시에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며 민생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나흘째 현장을 도는 건데 공천 잡음으로 정권 심판 여론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60석이 걸린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남부 탈원의 거점지로 여겨지는 수원을 찾았는데 이 수원은 5개 지역구 모두를 현재 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죠. 한 위원장은 민주당 정부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아예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수원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3호선이 이곳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지자체 협조 없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거치지 않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곧바로 시장으로 이동해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을 약속하고 이 시장을 돌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후보들이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스타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답을 못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지난 총선에서 5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한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이수정 교수 등 중량급 인사를 배치해 수원 탈원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퇴근길 인사에 나서 한동훈 위원장 주변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후보가 정해진 4개 지역구를 모두 돌며 수원 공략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역구 의석수 254석 가운데 60석이 걸린 경기도는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데 한 위원장은 내일 경기 성남과 용인을 찾아 경기도 공략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으로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 홍영표, 설훈 의원은 제3지대죠.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청산하겠다면서요. 또 민주당 다른 의원도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공천 반발로 탈당한 홍영표 의원과 설훈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연대를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며 진짜 민주당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실현해내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하겠습니다. 총선까지 물리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일단 홍 의원과 설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입당해 이낙연, 홍영표, 김종민 3인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당명은 추후 논의를 통해 변경할 예정으로 새로운 민주, 새로운 민주당, 민주연대 등 민주를 넣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유권자들이 계십니다. 선거에 임하다 보면 그런 당명을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이 추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을 경선에서 떨어진 강병원 의원과는 이미 접촉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미래 품 안으로 들어온 민주연대는 다음 주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울 방침인데 총선까지 얼마나 세를 확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개혁신당은 허은하 수석 대변인을 서울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후보가 된 김영주 의원과 민주당의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진 곳이죠. 특히 김영주, 허은하 이 두 탈당 인사 간 대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1호 전략 공천으로 허은하 수석 대변인을 영등포 갑에 배치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5선에 도전하는 김영주 의원과 민주당의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을 겨냥한 공천입니다. 똑같은 민주당의 뿌리를 갖는 그러한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고 결국 가서 소위 새로운 정치 세력과 구 정치 세력에 있어서의 심판을 영등포 각구 유권자들이. 사실상 민주당 인사 2명과 보수 진영 허 대변인 간 3파전입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진영을 옮긴 김 의원과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온 허 대변인 간 탈당자 매치가 관심입니다. 허 대변인은 참 보수를 강조하며 양당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옷 색깔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 철학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당 독점 정치를 끝내야 한다. 이게 개혁신당의 정치개혁입니다. 개혁신당은 조응천 양향자 의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4일 동안 이준석 대표 등 주요 당직자의 공천 심사를 진행합니다. 김철근 사무총장과 김용남 정책위의장 등 일부 당직자와 경기도의회 의원을 사퇴한 이기인 대변인은 비례대표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지역구 대거 낙선에 대비한 전략적 판단이란 분석입니다. 지역구 공천에 1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개혁신당은 이번 주 안에 지역구 공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젠 양당이 모두 비례공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성과 청년, 전문가에 이어 국민의힘은 불모지인 호남 출신을, 더불어민주당은 영남 지역 출신 인사를 비례 순번에서 우선 배치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모 대학 총장이 비례를 신청했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해 이 신청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이뇨한 혁신위에서 활동했던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과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지원 대표에 이어 광주 출신인 김가람 전 최고위원 등 여성과 청년 정치인들이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 불모지인 호남의 전 지역구의 후보를 내 외연 확장을 노리는 여당은 호남 출신 인사 5명 이상을 최대한 앞순번에 배치한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역시 대구, 경북을 공략하기 위해 오늘 이 지역 출신 비례대표 후보 대상자 4명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최종 비례 후보로 선정되고 앞순번에 배치됩니다. 우리 당의 전략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오전에 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대상자를 압축했습니다. 새진보연합의 용해인 의원이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비례 후보로 확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미래에 비례 공천을 신청했던 홍원하 경북대 총장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출마를 철회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르면 다음 주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이 결정됩니다. 취약지역 출신을 앞순번에 배치한다는 전략에 다른 지역 출신 인사가 소외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김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억울하지 않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입니다. 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네네. 네,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 공천, 현역들의 생환율이 7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역 친윤 가운데 불출마 선언한 건 결국 지금 이분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나 권성동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 보니 네. 장 의원만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장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후회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불출마로 부족하게 남아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4년 전과 같다.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4년 전이면 지난번 총선 얘기하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현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며 4년 전 일을 언급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4년 전 우리 지역으로 몰려온 극렬 지지층들의 극성에 밀려 민주당 공천에 탈락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금 전 의원은 조응천, 박용진 의원, 김혜영 전 의원과 함께 당내 쓴소리를 담당했던 소위 조금박해 멤버였죠. 지금도 극성 지지층이 문제다. 뭐 이겁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좀 더 퇴행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금 전 의원은 과거는 진영 논리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충성이 공천의 기준이 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도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대안이다. 뭐 이런 주장인가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통해도 선처? 무슨 말입니까 저건? 네, 얼마 전 김재섭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이 네. 한 유명 래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네네, 있었죠. 네, 이 래퍼는 김 후보 캠프 측에 접근해 선거 사무원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후보 측이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처하는데 비통하다니요? 네, 이거는 김 후보 옆에는 만삭인 김 후보의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섭 후보는 만삭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내 아내 앞에서 욕설을 내뱉었다며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은 아내와 폭행 피해자가 선처를 원해 선처가 가능한 혐의에 관해서 애써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무리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폭언은 좀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부산 출생이냐, 뭐 고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선호 울산 울주군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서범수 예비후보의 고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위 울주 토박이가 아니다 이런 건데요. 이 후보는 서 후보가 부산 출생이라며 출생지를 밝히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 후보 오늘 대법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출생 장소가 울주군이라고 반박하면서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민주당 권향엽 후보 사천 논란을 두고 양당의 고소 고발전도 또 이어지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공천했던 권향엽 후보가 김혜경 씨의 비서냐 아니냐 이거를 두고 공방이 여전히 그랬죠. 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은 다시 민주당 공격에 나섰는데 들어보시죠. 배우자실이라는 기상천외한 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넣고 자기 배우자를 보조하게 했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양지에 단수 공천한다? 너무 일관성이 있잖아요. 네, 허위 사실이냐 무고냐 결국 소송전에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거 보니까 선거가 다가오긴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재판부가 총선과 재판은 별개라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는 내일을 포함해 이번 달에만 5번 더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다른 당 대표는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그 시간에 말이죠. 이혁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재판은 3가지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백현동 사건, 지난 대선 국면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이 대표의 재판 시계는 올해 초 발생한 피습 사건으로 잠시 멈췄었지만 피습 사태 이후에 첫 재판인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 법관 인사가 끝나면서 법정에 출석하는 간격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피습 후 지난 2달 동안 모두 7차례나 재판에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더 강행군을 벌여야 합니다. 3월에만 내일부터 5번의 재판이 추가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인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선거운동을 한창 해야 할 때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이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대장동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같은 개인 사정을 고려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 늘어지면서 총선 전 선고라는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선거운동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유죄가 나왔죠. 하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민정수석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 그러니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49일 만에 수사를 본격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으로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송 전 시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이대로 끝나는가 싶던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곡점을 맞습니다.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의 수사 청탁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가 조국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 경쟁자였던 임동호가 임종석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데 이어 GTX-B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같은 지역개발 정책을 약속하며 몇 년 후에는 노래 한두 곡 들으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도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을 잇는 82.8km 길이의 GTX-B 노선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2030년 개통이 목표로 송도에서 여의도는 23분, 서울역은 29분이 걸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래 한두 곡을 들으면 서울에 도착한다며 인천 교통혁명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GTX가 인천의 교통지도는 물론 산업지도, 생활지도, 문화지도까지 혁명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첨단 복합항공단지 조성과 노후화된 원도심 재개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방침도 밝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8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맞춤 정책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평소에 하지도 않던 일을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는 걸 트집 잡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관건 선거는 지난 2020년에 코로나를 명목으로 해서 현금을 살포한 그런 것이 관건 선거죠. 대통령실은 925조 원이 드는 퍼주기 정책을 남발했다는 야당 비판에는 민간 투자와 재정을 구분하지 못한 거라며 제시된 정책 상당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 바로 북한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MBN이 입수했는데 승진을 하려면 몸 상납을 해야 하는 등 여성의 권리는 논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나 할까요? 먼저 주진희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던 남성 간부가 도열한 여군의 다리를 강하게 퍽 차고 몸을 빼는 여성의 뺨을 여러 번 두드립니다. 집합한 동료들 뒤로 옷을 추스리며 등장한 다른 여군. 군복무 하는 애들은, 여자애들은 핑기구를 하고 나가요. 성상납이 많다는 걸 지난해 6월, 12월 열린 전원회의 간판이 걸린 것으로 보아 최근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리거나 건들거나 성관계까지 북한 내부 여성 30명을 상대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이나 직장, 군대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은 사례를 답한 사람은 73%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성상납 문화가 두드러졌는데 승진을 빌미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사실상 성폭행인 성관계 요구가 일상적이었습니다. 탄광강산에서 성상납이 없으면 반장이나 직장장들이 힘든 일을 시킨대요. 시장에서는 단속을 핑계로 대놓고 옷을 찢거나 만지는 성희롱이 빈번했습니다. 밤 11시인가 서거든요. 그러면 보안원들이 거기에 다가와서 버스에 내리는 특히 여자들 가방을 뒤져서 없으면 브라자 쪽에 손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말 못하는 거예요. 경찰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은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될 그런 국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장사하거나 공사판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 등도 포착됐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외교안보팀 권용범 기자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 주민과 통화를 해야 이게 지금 설문조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통화를 했죠? 네, 제가 아주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걸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겁니다. 네. 제가 중국의 브로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 개의 전화기를 이렇게 맞부딪히면 한국과 북한에서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성범죄란 말입니다. 지금 본 거. 그런데 북한에서는 왜 바로 신고하지 않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북한에서 신고를 받는 공권력, 일종의 경찰이 바로 보안원인데 네. 먼저 들어보시죠. 보안원에 자폐를 떼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다가서서 몸을 안 올리고 이러는 거죠. 근데 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경찰인 보안원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니까 신고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성범죄인지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성희롱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희롱. 강간을 하면은 법에 걸린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마 그냥 일반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어쨌든 신고가 뭐 별로 없다, 뭐 하나만하다, 그래서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고가 들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기는 합니까? 뭐 교도소에 가거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강간범 같은 강력성 범죄자들을 이 교도소에 보내잖아요. 네네. 북한엔 정치범과 이 경제범 수용 시설이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경제범을 가두는 교화소에 강력 범죄자들도 수용을 합니다. 20대 그 청년이 그 어린 소한 7살짜리 애를 강간했는데 그 교화형 3년인가 받았어요. 네, 다만 이 수차례 성폭행과 끔찍한 범행으로 지역을 넘나들며 이 소문이 나는 경악할 정도의 강력범만 교화소로 간다고 합니다. 처벌 규정도 약해졌는데요. 강간에 대한 노동교화형은 형량이 최대 5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최대 4년 이상 9년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이고, 오히려 더 처벌이 좀 줄었습니다. 어쨌든 신고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면 그러면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희도 좀 같은 걸 좀 물어보다가 가슴 아픈 사례를 좀 알게 됐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일 끝내고 길 가다가 갑자기 남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한 명이 잡혔어요. 그냥 어퍼트를 넣고 성폭행을 했나 봐요. 걔만 그런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고도 못하고 범인도 못 잡았고 피해자만 정신병원에 가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겁니다.
문제는 북한에선 낙태 자체가 불법이라 성범죄를 당해도 불법 수술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혹시 북한 남성들이 여성을 부를 때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아시나요? 저는 평양에 갔을 때 보니까 동무라고 부르던데 아닙니까? 네, 저도 남성들이 여성에게 어떤 호칭을 쓰는지 좀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는데 네. 정답은 이겁니다. 그 비하하는 말이 감나가 재수 없이. 저도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죠. 사람들이 문화 수준도 너무나 저열한 거예요. 반면 남성에겐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인 동무, 동지를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차별해서 호칭까지 달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외교안보팀 권영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박 의료. 요즘 의료 대란 사태로 나온 신조어입니다. 이탈한 전공의들 대신 밤샘 근무 중인 교수들의 고군분투를 말하는 건데 정부가 보완책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들마저 지치면 그땐 어떻게 하죠?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3주 차에 접어들면서 대학병원 교수들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원과 외래 환자를 모두 줄였지만 당직과 수술 일정 등 전공의들의 기존 업무를 도맡아 번아웃 증세를 호소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것도 좀 전공의 선생님이 없으면 공백이 있다 보니 그 교수진들이 그거를 메꿔서 100%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죠.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간호사들의 업무 가능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하여 보완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내일부터 응급 상황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숙련도가 높은 전문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중환자 기관 삽관 등의 수술 행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 마취, 전문 의약품 처방 등 9가지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선 간호사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는 의사가 부족해 사망 선고를 대신 내렸고 휴일 근무가 반강제로 실시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지금 업무 부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의사들이 없는 동안에 너무 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달부터 매달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향한 인신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은 물론이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현 시점에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구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잊어버린 걸까요?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오늘 새벽 2시 기준으로 근무 중인 전공의가 누구인지 적혀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병원명 옆에는 해당 전공의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참의사 명단으로 올라온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집단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기 위한 의도로 추정됩니다. 이어지는 댓글에는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이 이어집니다.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는 교수들을 욕설과 합성한 멸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복귀자 색출 작업은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 해결에 적잖은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면담을 제안했을 때 전공의들이 참석을 꺼린 것도 배신자라는 낙인이 두려웠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나 고발은 없는 만큼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 시내 버스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전광판에도 휴대전화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착 시간이 표시돼야 할 버스 도착 안내 전광판에 온통 차고지라는 글자뿐입니다. 정류장 옆 터치스크린은 물론 핸드폰의 모바일 어플에도 도착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버스가 모두 차고지에 있다는 안내 전광판과는 달리 이곳 정류장에는 버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시내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은 당황과 곤란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요즘 정보가 안 떠서 저는 제 데이터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카카오버스가 안 되길래 데이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는 티머니 단말기와 서울 버스 안내 시스템을 연결하는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며 현재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머니 쪽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LG 쪽에서도 지금 모닝 파악하고 있는데 서버를 관리하는 LG U+ 측은 정확한 서버 장애 원인은 지금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구에서 하룻밤 사이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한 명은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시민에게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어이없게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담당하는 교통팀장이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가 한 상가 앞에 멈춘 사이 뒤따르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2시 50분쯤 30대 운전자가 주차 중 화물차 등 3대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3% 만취 상태였는데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30대 형사입니다. 대구 만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검은색 외제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11시쯤 대구 황금우체국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겁니다. 무려 2.6km를 도주한 이 운전자는 사고를 목격하고 따라온 시민에게 이곳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2%,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잡고 보니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입니다. 음주 단독 사고 지인하고 2명 뭐 딱 하더라고요. 벌칙해제를 했고 감찰 조사는 진행해갖고 중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담당하는 교통팀장으로 근무 중인 이 경찰은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기준에도 없는 물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을 핑계로 인근 골판지 공장에는 희망 수량의 절반만 공급해주고 낭비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골프장에는 물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 항의하자 권익위에 답을 달라고 했는데 원래 이런 민원은 공사가 아닌 지자체가 해결하는 거 아닌가요? 정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담양댐입니다. 지난 겨울비가 자주 내리면서 현재 80%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농어촌공사지만 물에 여유가 있을 땐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규정에 따라 물을 공급합니다. 한 골판지 재생공장은 그동안 절차에 따라 8,000톤 물을 써왔지만 올해부터는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갈등 중인 주민단체가 물을 주지 말라며 민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의 절반만 쓸 수 있다 보니 이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는 회의 끝에 물 공급부터 줄였다지만 공사 내부에서마저도 민원과 물 공급은 규정상 별개라는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내부 규정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기간을 유예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민원이 걸린 곳에는 원칙 없이 절반으로 줄이는 사이 국회에서 농업용수 낭비 지적을 받은 골프장에는 올해도 100% 물을 공급합니다. 물관리를 총괄하는 영산강 홍수통제소도 이해할 수 없는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통제소는 해당 공장에 지난해와 같은 8,000톤을 올해도 허가했습니다. 통제소에서 충분한 양을 공급하도록 허가를 한 걸 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한국농어총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판단을 넘긴 상태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물을 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 정도면 안 속을 수가 없겠습니다. 평소 자주 쓰는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는 QR코드가 붙여져 있는데 그 위에 보이스피싱용 QR코드를 또 붙여놓는 겁니다. 자전거 타려다 보이스피싱 당하게 생긴 거죠. 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QR코드만 찍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QR코드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기마다 QR코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가짜 QR코드를 덮어서 악성 앱을 설치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큐싱이라고 합니다. 악성 앱이 깔리고 나면 개인정보가 바로 탈취되는데 이 같은 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처음 들어봐서 그냥 항상 키고 바로 찍고 타고. 문자를 보내 악성 앱을 씹는 이른바 스미싱 역시 분간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택배 배송이나 해외 결제 등 진짜 같은 가짜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누르면 순식간에 감염됩니다. 이미 폰은 그 악성 앱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하기만 하면 전부 다 자기도 도청하고 있는 뒤에 알았지. 9,200만 원의 이제 피해금이 생겼고. 수사기관은 피싱 의심이 들면 바로 112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무슨 전화나 문자를 받았고 나는 뭘 했고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게 통합신고대응센터고요. 전문가들은 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 의심, 차단, 확인이라는 세 가지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김포시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죠. 이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성 민원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거든요.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성이 마주서 있던 공무원을 갑자기 손바닥으로 후려칩니다. 예기치 못한 강한 충격에 이 공무원은 몸을 웅크립니다.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직원에게 제압당한 한 남성이 공무원을 칼로 찌르겠다며 폭언과 욕설을 남발합니다. 지난 5일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의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악성 민원을 경험한 공무원은 85%에 달합니다. 욕설도 있고 약간 희롱이나 좀 비난, 가만 안 둘 테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들도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린다는 성토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3년차 미만 초임 공무원 퇴직자는 12,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일선에서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결국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1월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완전히 성사됐는데 한 사람은 나이 리스크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법 리스크로 둘 다 싫다는 유권자도 많다죠. 갈 길 잃은 헤일리 지지층은 본선에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교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And although I will no longer be a candidate, I will not stop using my voice for the things I believe in.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트럼프 지지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헤일리 지지층이 대체로 고학력층, 도심 출신, 중도 성향 유권자이므로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All her supporters vote for Biden because the other person's a criminal.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헤일리 사퇴 직후 조롱글까지 올렸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니키 헤일리의 지지자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헤일리 지지자 구애 전략에 나섰습니다. 헤일리도 대선 기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지지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취하지 않는 술과 설탕을 뺀 음료가 인기입니다. 즐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즐기면서 맛도 건강도 챙긴다는 건데 이렇다 보니 업체들도 앞다퉈서 관련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위은하 씨는 동료와의 홈파티에 알코올이 거의 없는 비알코올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즐기면서 건강도 지키려는 건데 알코올 함유량이 1% 미만인 비알코올이나 아예 없는 무알코올 맥주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맥주랑 맛은 거의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도수는 또 없으면서도 칼로리도 또 낮아가지고 무알코올, 비알코올 맥주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8년 140억 원에서 지난해 59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알코올 없는 맥주로 소비자 시선이 향하자 주류업계는 앞다퉈 신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0년 불과 1개에 불과했던 제품 라인업을 현재 4개까지 확대했습니다. 설탕을 빼고 인공 감미료를 넣은 무설탕, 일명 제로슈거 음료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패스트푸드 먹을 때 많이 같이 마시는데 살도 덜 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 입맛엔 뒷맛이 더 깔끔해서. 제로슈거 바람이 탄산을 넘어 이온, 차 음료 등으로 확대되면서 수십 개 제로 음료를 놓고 맛을 분석하는 유튜버까지 등장했습니다. 제로 이제 결산하겠습니다. 이제 음료수 중에서는 등 맛있게 즐기되 건강도 챙기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알코올과 설탕, 칼로리까지 빼고 뺀 음료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처럼 일본에도 도쿄 도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다마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낡고 직장이 도심에 있다 보니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고령층만 남은 노후 도시가 됐는데 일본이 메가시티 확장 차원에서 다마 신도시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도 옮겨오고 커뮤니티도 생기니 30, 40대가 돌아오고 있다네요. 길기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쿄의 외곽 도시인 다마 신도시입니다. 5층짜리의 낮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옛날 아파트들이 잔뜩 보입니다. 지난 1970년대 도쿄도는 인구 과밀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마시의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노후화되고 도심 집값도 떨어져 젊은 세대가 떠나면서 실패한 신도시로 전락했습니다. その古い人たちが残ったのがね、年いってるんですよ。部屋を子供も大きくなるから、どうしてもね、3LDK じゃって出る。それでこの近所でもっとだけどやっぱり部屋が狭いいうのはね。 그런데 도쿄도가 메가시티 일환으로 도심 재개발과 함께 외곽 재생 사업도 진행하며 곳곳에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수도 넓고 커뮤니티 센터 등이 잘 되어 있다 보니 30, 40대의 입주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キッズルームとか児童館も近いし、あと何ですか、ランニングマシーンとかみんなで使えるのがここに集まってて、コンビニとかなのですごい便利に、今もう空きが出るとすぐ埋まっちゃうみたいで、東京の方よりは安いんですよね。 도쿄 도심으로 가는 전철을 탈 수 있는 가장 큰 역인 타마센터역입니다. 이렇게 역 주변도 재개발하며 도시 경쟁력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퇴근 후 잠만 자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교육, 직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명문대인 도쿄 도립대까지 옮겼습니다. 若い方が働けるような、例えばデータセンターとかもそうですけれども、働く場所、近隣センターといって昔
団地の商店街というかですね、そういうの昔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こがだいぶ衰退して、空き室が目立つようなところがあります。そういったところを、なんていうんですか、企業、新しく若い方が起業することに貸す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今考えてはおります。 또 도쿄 도심에서 외곽을 거쳐 나고야, 오사카까지 이동하는 신칸센도 신설 중입니다. 오는 2027년 개통되면 최대 공업단지인 나고야에서 다마 신도시까지 1시간에 이동 가능해 기업 유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 모이고 잘 되기는 되고 있는데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 거점이 아니라 일하는 그러한 거점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쿄 도심은 물론 외곽 지역 재생을 통해 도쿄 메가시티 권역을 성장시킨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오늘 오후 5시 반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숙환으로 96세의 나이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대잔 이사장을 아들로 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12년 만에 대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 세 이닝 동안 몸풀듯 공을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는 최고 시속 144km의 투구로 리그 개막전 등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4172일의 세월을 건너 대전 마운드로 돌아온 류현진은 역시 괴물이었습니다. 청백전 홈팀 선발로 나선 류현진. 자신을 보러 온 8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1회부터 삼진 2개를 잡으며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은성에게 2루타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위력적인 직구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커브 및 명품 체인지업 등 총 46개의 공을 원하는 곳에 던졌습니다. 안 봐주더라고요. 50개를 던지려고 준비했었는데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괴물과 맞대결한 대전 왕자 문동주도 최고 148km의 강속구를 앞세워 선배 앞에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3이닝 2피안타 1삼진 무실점으로 류현진의 판정승을 거두며 하나와 국가대표 1선발 계보를 물려받을 차세대 에이스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문동 선수야 작년에도 좋은 공 많이 던졌었고 몸 관리만 잘하면은 알아서 잘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칭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좋고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전설과 미래가 나란히 호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하나는 오는 토요일 삼성과의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대전 홈팬들과 첫 인사를 나눕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도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밤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에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바람은 더 강해지면서 내일부터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 남부지방의 체감온도도 영하 7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할 텐데요. 서울은 6도, 춘천도 7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8도, 부산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